채권자가 채권을 양도를 했는데 양쪽 다 두 사람에게 이거 시끄러운데 괜찮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안순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공기도 너무 맑고 해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제 청권사 또 그 안에 있는 효령문화원, 효령대군 묘가 있는 곳인데 한적하고 또 조용하고 해서 한번 이곳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야외라서 무거운 주제나 이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는 내용 증명하고 지급 명령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 취급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 내용에 적혀 있는 어떠한 서신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됐다, 뭐 이런 내용을 증명해주는 그런 우편 제도의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이용하면 좋냐면, 민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지만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채권자가 여러 명에게 똑같은 채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도를 받은 채권 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확정일자가 뭐냐, 이게 민법 부칙에 있는데 이제 좀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민법 부칙에 보면 공정증서나 또는 공문서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에서 날인해주는 그런 일자에는 확정일자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어떤 날짜를 찍고 그거에 따라서 우편이 되면 그 해당되는 날짜에 발송된 내용의 어떤 문서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도달이 됐다,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특별히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하라,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만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 계약을 했는데 나는 계약을 이제 그냥 해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이제 그만하거나 이사 가고 싶다, 그럴 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해지라는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 받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상대 연락도 안 되고 회신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일방적인 내 의사표시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하고 어떤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계속 똑같은 말만 서로의 입장만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무한정 그 시간 낭비하면서 계속 합의 과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중단하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쭉 정리해서 내용 증명의 형식으로 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 그때까지 원만하게 조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치 최후 통첩 같은 용도로 쓰일 때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편의 형식, 사인 간에 주고받는 그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그간에 주고받은 그런 상호 간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을 핵심만 탁탁탁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일반인들이 그냥 하시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당사자가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가 잘 통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최후 통첩으로 보내는 것이 흔히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텐데, 그냥 일반 사인끼리 이렇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작성을 하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을 고려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용 증명이라고 하니까 뭘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오해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서신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고 상대방이 그걸 언제 잘 송달을 받았다, 이 정도에 대한 증명만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되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언제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었는데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었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을 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증명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죠.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지급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지급명령을 언제 하고 장점은 뭔지 요거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다든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금전에 관한 청구, 또는 가전제품을 샀는데 제때 배달해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청구할 수 있는 대체물에 관한 청구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금전 또는 대체물, 유가증권, 이런 것의 지급을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 신청 또는 독촉 절차, 이런 제도입니다. 이거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뭔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복잡한 소송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인 면에서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인지대 면에서도 일반 소송 절차 10분의 1 정도의 인지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도달만 된다면 굳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또 피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 독촉 절차, 이런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복잡하거나 그런 증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데 변제 기간이 언제였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장이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집행까지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청구하기만 하면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는 공시송달로 인해서는 절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 집행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 증거나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햇빛이 있어 제가 눈을 조금 찡그리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증거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도 알고, 그럼 송달에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면 집행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누구나 관련 내용을 쭉 요점 정리를 해서 법원에 청구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면 확정까지 받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법적인 분쟁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도 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을 난 청구한다, 난 당연히 받을 거를 주장하겠죠. 내가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네가 안 갚았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씩 주기로 했다, 이건 내 말이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명백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는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오히려 더 번잡하게 소송을 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어떤 항목에 관해서는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받아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더 키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야외에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청권사 그리고 효령문화원 요 경내에 들어와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할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되는 거고,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거 하나 쓰고 증거 적당히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송달이 되고 뭐 이런 좀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과정들이 한 번만 더 익혀두시면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을 들이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